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책의 저자이신 김학렬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시옹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우리 PD가 빠시옹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막. 네, 열정이라는 걸로 제가 얼핏 들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부동산 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말 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사 대책을 내놨고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제 뭐 80만 가구인가요? 뭐 엄청난 3080 플러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뭐 엄청난 뭐 물량을 내놓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현황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보다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목표로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변창흠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한 125만 원 정도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셨고요. 이번에 80만 원 더하게 되니까 거의 한 208만 원 정도? 아, 더해진 건가요? 예, 과거의 걸 플러스? 예, 그래서 이제 208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인데 이게 단기간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의도가 장기적이라고 하면은 아마 주택시장의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정책이 나온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정화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바꿔서 한번 제가 풀어보면은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장기적이고요. 대부분 2025년 이후에 입주 가능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단기적으로 빠른 게 공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토지 보상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빨리 그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무슨 어떤 유휴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이걸 좀 더 활성화돼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것들은 이제 정비 사업이 있고 재생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 부지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택지 개발 쪽이 더 빠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급을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방법은 없어요.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공을 하더라도 최소한 30개월, 보통 한 이제 40개월 정도 전후가 걸리기 때문에 4년이나 5년 안에는 방법이 없고 실제 시장의 매물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길 바랬는데 그런 정책들이 좀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이든 아니면 신도시 공급이든 지금 당장 수급 문제가 꼬인 것들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게 이제 불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걸 뭔가 막기 위해서 2월 19일 날 내놓은 대책이 있는데 전월세 금지법. 일단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용어는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정책을 좀 비판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2월 19일 이후로 분양하는 이제 그런 물량들에 대해서는 실제 신규 입주를 할 때 집주인들이 바로 입주를 해야지 아니면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세를 주지 못하게 하는 법들이 바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올해부터 분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30개월 이후에나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바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게 일정들이 안 맞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먼저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은 신규 아파트를 임차인들한테 공급함으로써 이게 한꺼번에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 월세가 좀 시세가 내려갔었습니다. 전월세 안정 효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역할들을 했던 제도,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 다 없애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은 신규 아파트에는 아마 이제 임차인들이 좀 살기 어려운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월세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샀다 팔았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의 의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임차 시장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임차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집값을 잡기가 좀 쉽지 않다 이 얘기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 시장이 있고 임차 시장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다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지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도 부족할 뿐더러 거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좀 이유 때문에 대출 때문에 아니면 이사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 계속 그 집에 눌러사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이사를 하려고 대기하는 수요층들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랑 공급이 조금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 층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지불해야지 그 매매든 전세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전세가 조금씩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야기 들을수록 아직은 뭐 난제가 뭐 엉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땜빵 대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시장에 매물을 끄집어내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그냥 전혀 방치한 채로 계속 신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만 주다 보니까 신규 공급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5년 내지 10년 정도 걸리는 정책들이어서 아마 다음 정부도 아니고 다다음 정부에나 그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간에 시장의 매물을 좀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시너지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했던 게 다주택자들의 그 물량을 좀 내놓게 하기 위해서 뭐 세제를 좀 강화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네. 법인 임대사업자 같은 네네. 경우도 4년 그 유효기간 지나면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면 뭐 충분히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아, 세금이 강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취득세 올렸고, 그다음에 보유도 많이 못하게 해서 종부세, 그러니까 그 보유세도 올렸는데 결국은 양도세를 중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양도세 규제가 제일 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막혀버렸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도대로,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하고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다주택하기가 힘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집을 판다 하더라도 다 주택자들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매물들을 섣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중과를 완화만 해줘도, 그러니까 정상 세율로만 해줘도 아마 굉장히 시장에 많은 매물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 가지고 시장이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매물을 끄집어내는 정책 플러스 공급 대책까지 플러스가 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났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가격이 많이 하락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수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일단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정책들이 좀 막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수익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 투자를 얻은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근데 충분히 거기서도 세수가 확보가 되거든요. 지금 보유세보다는 취득세나 이런 양도세에서 굉장히 세수가 크기 때문에 세금을 하나도 안 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거의 없거든요.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것 자체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기 수요라든지 불로소득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네. 한시적으로 그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매물이 쌓이다 보면은 시세도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양도 차익도 많지 않을 거고 줄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양도세를 조금 감면해주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정상 세율 정도만 해줘도 아마 굉장히 시장에서는 안정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뭔가 디데이가 있지 않나요? 그 마감 시한 지나면은 이제 뭐 좀 약간 강제적인 어떤 그 과세 정책들이 펼쳐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미 좀 중과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부터 중과가 되어 있고 올해는 더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 세금 때문에 부담이 돼서 팔만한 물건들은 이미 2년 동안 많이 팔았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아마 팔지 않을 물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면은 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종부세를 낸다 하더라도 가져갈 물량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파리 대책 때 임대사업자 제도를 좀 강화해서 그때 중공고 임대로 8년 정도 묶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아마 2020 한 4년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안 나오게 되고요.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수급이 꼬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풀기 전에는 단순히 공급 대책 갖고는 이 시장을 좀 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어쨌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엄청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올랐지만 네.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5, 6년째 네.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 버블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버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비싸다는 것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투자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아파트 수요 조사를 하고 상품 평가를 하고 이런 사람인데,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부자들도 현재 뭐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해요. 네. 비싼 줄 알면서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비싼 줄 알면서 사는 것들을 버블이라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그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은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경제적 능력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까지는 좀 버블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지불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결국은 버블러의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당장 집값이 빠지게 되면 던져야 될 물건들을 산 경우는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역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강남권에서 평당 1억 하는 아파트와 저쪽 뭐 지하 비역 비하는 아닙니다. 뭐 강원도라든지 전라남도의 도지역 읍면동에서 뭐 면이나 읍 지역에 평당 2천 원 아파트랑 어떤 게 버블이냐? 그러면은 읍면의 평당 2천짜리 아파트가 버블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강남이 1억짜리 아파트보다. 그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단순히 뭐 평당 4천이 넘어가면 버블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가격이 좀 더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현상을 보면은 네네. 아니면은 이제 좀 안정화가 돼가고 지금 거래량이 확 줄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통계 전문가인데요. 통계 자료를 안 쓰는 게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통계가 딱 수치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다고 그러고 이쪽에서 보면 왼쪽에 있다고 하는 똑같은 수치인데도.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 수치를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똑같은 수치 갖고도 한쪽 언론사에서는 뭐 올랐다, 뭐 내렸다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상승률이 낮아진 거거든요.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거래량이 감소한 거지 거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갔는지 봐야 되는데 계속 신고가는 갱신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가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격이 결정되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이 비수기예요. 3월 전후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당연히 주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년도부터 거의 안 쉬고 계속 올랐어요. 뭐 중간중간 살까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사이클상으로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여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중하위권 지역들의 중하위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지 지금 고가 아파트들은 솔직히 갱신을 하고 있지만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올해 입주 물량이 줄었어요. 작년보단 줄 텐데 지금 올해 적은 입주 물량 중에 한 반수 정도가 1, 4분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지금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거래량은 조금씩 구축 위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결국은 공급이 많은지 그리고 수요는 좀 해소가 됐는지 그리고 유동성은 계속 쌓일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특히 서울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기 좀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지방에 좀 매물들이 쌓여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가야지 가격이 비로소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더 사지도 않고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좀 빠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실수요가 많아서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빠지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좀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이 이게 급감하거나 급증하거나 이게 하나의 변곡점으로 가격이 완전히 좀 전환될 수 있다.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던데 그거에는 동의는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그게 맞는데요. 뭐 주식하고 똑같이 가면 됩니다. 거래량이 폭등하거나 뭐 급감하거나 뭐 이럴 때 막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정책이라는 요소 때문에 시장 논리대로 가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텐데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에 제가 이제 이 리서치 연구원으로서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보통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매매 가격은 모르겠지만 전세 가격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작년에 5만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최대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은 전세 가격이 빠지거나
보합이 돼야 되는데 계속 치고 올라갔거든요. 네. 또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옆에 김포라는 또 도시가 있는데 김포는 40년 역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거든요. 네. 그럼 김포처럼 뒤에 배후 수요지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0% 빠져야 되는데 김포는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런데 전세가 나오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데들,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순환이 됐어야 되는데 결국은 서울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김포까지도 수요가 넘어간 거예요. 서울은 아예 거래가 안 됐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서울도 입주 물량이 많고 경기도에 웬만한 지역도 입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들이라든지 좋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아예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가까지 올라갔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는 투자 수요,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가 많다는 것들이고 공급이 적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많은 입주 물량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20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논리대로 갔으면은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을 텐데 작년에는 내려갈 타이밍이었었거든요. 네. 그걸 정책적인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또 받쳐갖고 올리게 했던 게 좀 정치적인 좀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최근에 뭐 영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막 조급해지니까 마음이 맞습니다. 막 예. 빚을 막 이렇게 저렇게 내가지고 막 무리해서 사잖아요. 비싼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결국은 좀 버블의 하나의 그 징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하락으로 간다든가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리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는 저도 끝까지 반대입니다. 근데 지금 집들을 구매하는 패턴들을 보시면요.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끌에서 지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 조건이 틀렸어요. LTV가 40%밖에 안 나오는데 40%를 다 받는 경우도 없어요. 또 DSI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용 대출이 있으면 또 뺍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15억 이상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오고요. 네. 9억 원 이상은 20%밖에 안 나오고, 지금 9억 원 이하도 40%밖에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대출 조건들을 빼는데,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100% 대출 받아서 신용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끌이 맞는데, 서울 그 비싼 아파트를 영끌한다고 현찰을 뭐 6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영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이고 그들이 매수하는 것들을 영끌이라고 해야 되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거래량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강남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세가 5억에서 한 10억이 넘어갔었어요. 이미 3년 전부터. 네. 그게 베이스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1억씩 번다고 치면은 한 사람 월급만 모아도 1억, 뭐 2억씩 모은다고 하면은 강남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지금 기존 전세를 깔고. 근데 그래서는 30대, 40대들이 사는 것들이 영끌이라고 해야 되냐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끌은 뭐냐면은 2007년도 전후에 그때는 진짜 버블 시장이 맞았던 게 그냥 닥치는 데 섰습니다. 투기. 그러니까 실제 거주 목적도 없으면서 여기에 올라갈 거야. 대형 아파트가 올라갈 거야.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갈 거야. 심지어는 확정도 되지 않은 상품들을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 대형도 많이 올랐고 분당도 많이 올랐고 과천도 많이 올랐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투자 목적이 강했던 것들은 2018년도부터 쭉 가격이 빠졌고 심한 것들은 40% 50% 빠졌었거든요. 회복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분당의 대형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못했었거든요. 그때 버블 상태가 맞았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가 많았던 그 버블 7 지역 중에 대부분 지역들은 다 전고점을 회복했거든요. 그것들은 그 전에 많이 올라서 버블이 생겼다가 축소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블이라고 그 당시에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게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요. 그때랑 다른 게 뭐냐면은 다 주택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지금은 다 똘똘한 한 채고 실거주형 아파트, 내가 당장 들어가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데 전세 살면서 거기는 사두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버블이다, 영끌이다라고 해서 평가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오해의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끌을 하는 것은 순수하게 투자 수요들이 몰렸을 때 영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저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영끌을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닐 뿐더러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좀 보는 것들이 더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긴 사채 동원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건 아니죠, 부동집이. 네, 그렇게 미련한 사람도 없고요, 그럴 상품도 아니고, 왜냐면 지금은 종부세도 너무나 보유세도 워낙 세고요, 취득세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는 부적합할 것 같고요. 지금 주식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아마 투자하실 분들은 주식 쪽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여러 채수를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정말 미래의 살집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 많이 좀 시장이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보유한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보유하는 분들은 뭐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살까요? 아니면 좀 기다리면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정부 그러니까 뭐 변창훈 장관님께서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기다리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은 본청약이 2025년도입니다. 그럼 본청약이 25년도면은 실제 입주는 2027년도부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또 7년이 남았는데 7년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 전세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 더 돌아도 돼.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기다리셔도 되는 것들이고,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서 무통장, 그러니까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서 그때 분양받는 것들은 좀 찬성입니다. 근데 당장 이사를 가셔야 될 분들이 있고,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고, 애들 교육 때문에 한 7년 정도, 6년 정도 이상 정착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사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다만 지금 샀는데 대부분 아무래도 적어도 한 6년 내지 한 12년 정도를 사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산 가격보다 한 10년 후 정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 수요가 빠지지 않는 지역들을 좀 선별하자라고 하는 게 제 얘기죠. 네.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이렇게 높지만 결국 이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건 적어도 뭐 7년, 10년 후잖아요. 네. 그때도 이 가격이 있을까? 네. 그때는 더 떨어져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네. 이제 그런 그 근거를 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분석한 시장, 거시 경제를 분석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제도권 전문가분들이요. 이게 주식이랑 똑같은 상품으로 자꾸 분석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라고 하는 것, 특히 주택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자산으로서 가치도 의미가 있지만 실거주 가치가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실거주 가치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에 이 아파트에 꼭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난 경제적이 여러 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가가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또 똑같이 해야지 왜 다를까요? 그것들은 아마 그 입지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경쟁하듯이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실거주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들,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거주 가치 부분을 우리가 뭐 가격으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들은 단순하게 일단 무조건 이거 주식 산수처럼 뭐 절대 가치보다 뭐 적정 평가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리서처지만 그런 거주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얼마까지 지불하시면 이거 사실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비싼 거 알지만 거기에 꼭 살고 싶은 실거주 니즈들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평가하는 금액까지도 지불하면서 들어온 이유는 정말 살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들은 전 옳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어떤 의도를 하지 말고 일단 시장에 맡겨라. 이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불하는 가격에 맡기라는 것들이고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결국은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금 아마 대부분 주택 문제나 교통 문제들을 대변하고 있을 텐데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국토교통부에 할 일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규제를 해라, 세금 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광역교통망을 갖춤으로써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좋게 하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대로 좀 되는 것들이거든요. 주택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적은 주택을 공급해주면 되는 것들이고 거기에 다 공급을 할 수 없으면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공급을 한 다음에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주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분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텐데 지금은 단기간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단기간 숙제를 억제한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되겠는데 엉뚱하게 그런 뭐랄까요, 뭐 투기 세력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그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게 한 다음에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카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하게 국민들끼리는 서로 같은 나라 국민이잖아요. 단기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사지 말아라. 무주택자들만 사고 이렇게 좀 솔직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사이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갖고 색안경식에 싸우게 만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토교통부나 정부가 말 그대로 지금 홈페이지에 나온 그 문구대로 해주셨으면 아마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 그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가 지금 매수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분이라면 또 여건이 된다면 지금은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실거주 수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 당장 구입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산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 2년 살고 떠날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거주한다라고 보면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주 가치도 있는 것들이고, 설사 10년 후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거주 가치에 대한 비용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시는데 실제 거기서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살게 되면은 잊어먹고 사시거든요. 가격이 빠져도 시장이 불안하지 않고 올라도 불안하지 않는 것들이죠.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오히려 뭐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빠진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냐면은 오르면 오른 대로 부담스러운 게 다음에 이사 갈 때 저기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 있으면은 거주 가치가 안정이 되는 것들이지 오르고 내리고에 좀 무감각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 거주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가 비율이 60%고 임차가 40%인데 자가 비율을 조금 높인다라고 하면은 70, 80까지 올리고 임차 비율을 줄인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것 같아요. 시세도 많이 오르지 않고 그렇게 좀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빠질 수도 있지만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 입지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요. 그 지역에 꼭 거주해야 되는 수요량이 있는데 그 수요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더 많아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입지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아요. 경기도나 뭐 지방 같은 경우가 면적이 훨씬 넘고 심지어는 경기도는 인구도 서울보다 거의 400만 이상이 많은데도 일자리가 서울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자리 때문에 서울이 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서울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방이 더 심하죠. 실질적으로 일자리들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있잖아요. 1차랑 2차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3차나 4차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하고 4차 산업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한 적은 괜찮겠지만 농축수산업과 제조업 베이스의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빠질 수 있고 주택 수요도 빠지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서울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 거점 도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서울 역할을 하는 지역들 같은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입지들이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빼고 나머지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아까 처음에 208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208만 원하고 공급되게 되면요 아마 그런 것들부터 빠질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